자신을 위한 선택인가 타인을 위한 선택인가. 건강과 관점 이동 능력이 서로 다르다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최근의 내각 연구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관점으로 이동해서 타인의 생각이나 신념들을 파악하고 자신과 다른 상대의 선호를 여쭤하는 능력의 경우에 내순위보다는 척도 도정 접합부 TPJ라고 불리는 부위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증거로 척도 도정 접합부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추론할 때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또한 이 부위가 손상된 환자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의도를 추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척도 도정 접합부는 그 위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외부 감각 신호들을 통합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다. 주로 내부 감각 신호들을 처리하는 뇌 섭렵이 공감에 관여한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점 이동은 주로 외부 세계로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도정 접합부는 사회적인 상황뿐 아니라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주의를 환기시켜 새롭게 기대를 수정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활동 수준이 증가한다. 이런 특징은 관점 이루는 심리 과정의 주요 속성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타인으로서의 관점 이동은 자신의 경험에서 자동적이고 직관적으로 유발되는 공감 반응을 억누르고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 공감보다도 노력이 더 요구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관점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일시적이나마 다른 생각이나 역할을 가진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다면 출생 후에 4년째 일었을 때 우리 뇌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에 이러한 관점 이동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관점 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에 대한 증거는 상당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 중에서도 베이네측 전전도 피질 측정 도정 접합으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목표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려진다고? 자, 그래서 도화과 이에 파란색 상자를 선택하면 마치면 10점을 얻지만은 틀리면 10점을 잃는다 등등등. 우리는 위험한 선택을 베네츠, 복네츠, 베네치, 복네츠. 우리는 위험한 선택을 할 확률을 높아짐에 따라서 활동 수준이 함께 증가하는 내 부위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내 부위는 선택을 위한 가치를 계산하는 내 부위일 것이라고 했다. 이 실험의 또 다른 목적은 위험한 선택의 가치를 계산하는 내 부위가 자신을 위한 선택의 상황과 타인을 위한 선택의 상황 모두에 관여하는지 아니면 상황마다 다른 내 부위들이 관여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뿐 아니라 이 선택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는 순간 척도 도정 접합 부의 활동이 증가하였고 참가자가 타인을 위한 선택을 고려하는 동안에 베네측 전전도 표절하는 척도 도정 접합부와 강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타인을 위한 선택으로 상황이 바뀔 때 우리 뇌가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뇌에서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뇌로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도권을 넘겨받은 이 신경회로는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가치 계산에 반영한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재능은 타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타인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 늙은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정확히 예측해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낯선 타인의 사진을 1초간 보고 난 후 뒤이어 제시되는 음식 사진 혹은 영화 포스터를 보았다. 그리고 앞서 제시된 사진 속의 사람이 해당 음식이나 영화를 좋아할지를 예측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 거의 우연 수준의 머무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런 예측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점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영상자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로 타인의 선호를 예측하는 동안에 정확도가 높았던 참가자들은 정확도가 낮은 참가자들에 비해서 베네측 전전도 표절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베네측 전전도 표절과 척도 도정 접합부 간의 연결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반대의 경우도 살펴보자.
예측 정확도가 낮았던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타인의 선호를 예측하기 위해서 관점 이동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관점 이동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선호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가 투소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게임에 관심이 없는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서 새로 나온 최신 액션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호 투사 비율이 높아진 사람과 낮았던 사람을 구분해서 내 반응을 관찰해 보았다. 이렇게 해서 복례적 전전도 부지런 교육이 된 직관이 저장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선호를 예측할 때 관점 이동에 필요한 배뇌측 전전도 부질 대신에 교육된 직관이 저장된 복례적 전전도 부질이 더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를 투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이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나르시스트의 뇌는 다르게 작동한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꼭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앞서 언급된 뇌 영역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실 출신 김누리 연구원은 앞서 언급된 선호 예측 과제를 수행한 사람들의 나르시시즘 경향성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해 보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선호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내가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충동적인 선호를 잠시 억눌러야 한다. 복례적 전전도 부질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에 대한 충동적인 선호 반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배뇌적 전전도 피질은 복례적 전전도 피질의 충동적인 활성화를 잠시 억제하고 타인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파악하여 새롭게 선호 판단을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종차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성차별과 같은 집단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집단 관념은 나르시즘이 집단적인 차원에서 발현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아마도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 혹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례적 전전도 피질과 배뇌적 전전도 피질 간의 기능적 전환이 더욱 수월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간의 뇌과학적인 차이를 밝히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의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보다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공감하지 않으면 좋은 평판은 없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이나 공정성을 지향하는 옳거진 도덕적인 판단이 평판을 의식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를 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타인을 볼 때 느껴지는 마음속 한 구석의 공감이야말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물론 공감이 이타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감을 통한 이타적인 행동을 자주 경험하곤 한다. 학교에도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인 또 공감 이타성 가설을 내세우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심리학자 데니얼 베스는 공감을 이렇게 정의한다. 공경에 빠진 타인의 상태를 지각함으로써 유발되며 이러한 타인의 상태와 일치되는 하는 타인지향적인 감정이라는 것이다. 공감이 이타성 가설에 의하면 공감이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정의 방향만 일치하면 되고 구체적인 감정이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분노의 입사인 타인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상황 역시 공감으로 볼 수가 있다. 위와 같은 가설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거하고 이러한 경험을 객체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고통에 괴로워하는 타인을 볼 때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상대방의 고통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감정일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불편함은 고통에 처한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자신의 비윤리성에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생긴 감정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의 평생 동안의 집이나 학교 혹은 직장에서 고통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를 옳지 못한 것으로 학습해왔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고통에 처한 타인을 볼 때 거의 반사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고통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실 아픔과 의무감은 대부분의 경우 함께 나타나고 의식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혼동하곤 한다. 그래서 공감만큼 강하게 직관적으로 유발되는 의무감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공정성과 이타성의 뒷면에 있는 것들은 전과적으로는 불공정성의 한가는 행위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위의 심리학적인 생활학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 중요한 행동적인 특성들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동의라는 공통적인 뿌리에서 자라났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이 공정성과 이타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동의라고 결론 짓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대부분의 긍정적인 사회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은 사회적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상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마치 음식이나 물이 유기체의 생명유지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보상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특정 보상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상태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정을 향한 과도한 집착 역시 중독과 유사한 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체적인 중독이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듯이 원활한 사회적인 시스템의 유지를 제외하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내과학 연구들은 어떠한 생물학적인 개인차 혹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친사회적인 속성이 발현되고 조절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타심이라는 가치의 내과학적인 뿌리를 알아내는 연구는 아직은 기초적인 이해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타적인 선택의 가치가 어떤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는지 학문을 통해 정교하게 예측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수립 등의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철학자 피터 싱어 교수는 타인을 도울 때에 감정하는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죽어가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아이들보다 미디어가 찾은 한 명의 불행한 아이에게 온정의 손길이 몰리는 또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효율적인 이타주의는 이런 자세를 지향한다. 선의만 의존한 이타적인 행위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세상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는 어차피 이타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내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타주의자의 조건은 뭘까? 우리는 인정 욕구를 어떻게 건강한 이타주의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인정 욕구가 인정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미리 감지하고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을까? 내는 이타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내는 이타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합리적 이타주의자의 조건은 7장에서 7장에서 합리적인 이타주의자의 조건은 인정 정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증거적으로 인정 욕구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인정 중독으로 이어지는 살펴봤다. 이타성과 공정성을 인정 욕구가 발현되는 또 하나의 양성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단순히 인간적인 것만으로 여겨지는 가치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인정 욕구는 어떻게 인정 중독이 아닌 건강한 이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건강하고 합리적인 이타주의의 조건은 무엇일까? 만약에 인정 욕구가 인정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미리 감지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자신과 사회 모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 인정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정 중독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인정 욕구가 병적인 수준으로 심각해졌을 경우에는 그 욕구를 줄이고 다시 원활한 사회적인 소통을 이뤄갈 방법이 없을까?
인정 욕구가 중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뇌과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뇌과에 아직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이미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금부터는 우리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 가지 모두, 즉 외부 감각 정보 처리 모드와 내부 감각 정보 처리 모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보 처리 모드가 어떻게 인정 중독, 아니 거의 모든 종류의 중독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정보 처리 모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인정 욕구를 극복하는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자. 내부 신호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은혜가 처리하는 정보는 크게 외부 감각 정보와 내부 감각 정보로 나뉜다. 외부 감각 정보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각, 청각, 촉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뜻한다. 반면에 내부 감각 정보는 심장, 폐 등 내부 장기로부터 오는 좀 더 생소한 종류의 감각 정보들을 가리킨다. 외부 감각 정보 회로와 내부 감각 정보 회로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실내 난방 장치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난방 장치의 기준 온도를 25도로 맞춰 놓으면 이 장치는 실내 온도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준 온도보다도 높아지면 냉방을, 낮아지면 난방을 가동시켜서 항상 기준치로 유지되도록 작동한다. 이처럼 외부 감각 정보 회로는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리 설정된 기준점, 즉 가치에 따라서 항상성 유지를 위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신경회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내부 감각 정보 회로는 신체 내부의 변화에 따라서 미리 설정된 기준점인 가치를 재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내가 추위 혹은 더위를 느끼면 기준 온도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다. 외부 감각 정보 회로와 내부 감각 정보 회로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이라는 행동의 관점에서 볼 때 두 회로는 각기 다른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내부 감각 정보 회로는 선택을 위한 가치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외부 감각 정보 회로는 이렇게 생성된 가치를 사용하는, 즉 소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파스타라는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다는 가치 혹은 선호를 갖게 되는 것. 전 예전에 파스타를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우리 신체의 항상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경험을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과 가치를 사용하는 과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과정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선택은 적응력을 잃게 된다. 앞서 소개했던 예시에서처럼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영양분을 요구하는 신체의 신호에 따라 음식을 섭취한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섭취하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다. 하지만 아이는 성장해가면서 점차 내부 신호가 아닌 외부 신호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꼭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옆에서 친구들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혹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이다. 선택의 기준이 일시적으로 변화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신체의 항상성 유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으로부터 점차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러한 선택들은 신체의 항상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치를 사용하는 외부 감각 정회로의 작동이 내부 감각 정보 회로가 생성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체크해야 한다. 이는 마치 사격을 위해서 0점을 조정하는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총의 0점이 정확히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조정해도 관역을 멈추기 어렵다. 이처럼 신체가 원하는 신호의 기초를 둔 정확한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하려 해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인식 과정은 흔히 자기의식과 자기인식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좀 더 부각시켜 이 둘은 각각 다른 심리 현상을 지칭한다는 점을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자기의식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나를 생각하는 심리 과정을 가리킨다. 이 과정은 앞서 설명한 외부 감각 정보 회로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치의 사용 과정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기인식은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미 생성된 가치를 수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타인들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를 떠올리고 이에 따라서 반응을 선택하는 과정이 자기의식이라면 자기인식은 나의 신체 상태에 기초한 객관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왜곡된 자아를 수정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을 자기의식이라 한다면 그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여기서 자신을 맞춰서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원래의 모습을 고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인식이 셈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비난을 받으며 타인에 의해서 자아가 교정되곤 한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 교정된 자아는 사회적인 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들 경우에 나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때때로 자기의식을 멈추고 자기인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은 타인에 의해서 교정된 자아를 다시 내면의 신호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미 1년 산책, 성찰, 명상, 기도 등 수많은 기법을 통해서 자기인식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개발시켜왔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근본적인 원리는 아마도 내부 감각, 정보 회로의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자기의식에 휩쓸려버리기 쉬운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기인식은 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 누군가는 특별한 자기인식 능력이 일부 뛰어난 종교인이나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인식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이 발생할 때마다 그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다. 타인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경우에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타인을 험담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경우 등을 떠올려보자.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매번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여러 감정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몸통을 만나게 된다. 사실 수많은 종류의 사회적인 가치들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인정.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의 공통적인 원인의 인정 욕구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인정 욕구로부터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심리 현상일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 욕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파악하고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을 피할 수가 있다.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인식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 자신의 인정 욕구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경우에도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발표한 뇌 영성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자신의 심장박 독수에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같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뇌 섬유입니다. 뇌 섬유에 신체 표식이 저장된다는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이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뿐 아니라 신체 표식을 활성화까지 소원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라는 증거가 된다. 어쩌면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은 우리 뇌가 더 적합한 반응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현재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반응이 신체의 항상성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과정, 즉 우리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 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목표에 부합하는 반응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자기의식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저장된 가치들을 새롭게 튜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연성 간의 줄다리기, 1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들이 각각 1000개의 연결을 갖는 우리 뇌는 천문학적인 수준 처리 용량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뇌가 저장하고 처리하는 정보의 양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은 오히려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우리의 뇌가 수초를 만들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히 이루어진다.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뇌 속 신경회로 설계는 최근에 한 뇌 영성 연구에서 우리 뇌를 수초화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구분한 지도를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20대 성인들의 뇌를 관찰했는데 수초화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뇌의 영역들을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뇌가 영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속도로 수초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역은 외부에 있는 대상들의 형태와 질감을 파악하고 특정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지각된 감각 정보에 따라 몸의 근육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등과 관련되어 있다. 저 수초화가 빠르게 진행된 대뇌 표질 영역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의 신체에서 외부와 접촉하는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위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공통점은 불변성과 단순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자극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DNA 피질이 처리하는 정보는 우리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가지 않는 이상 특별히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내가 발달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형성된 연결은 오랜 세월 동안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1차 감각 혹은 1차 운동 피질부터 신경세포에 소초하는 점차 인접 부위들, 기본적인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연합 피질 부위들로 확산해 나간다. 그렇다면 소초화가 가장 늦게 일어나는 대뇌 피질 부위는 과연 어딜까? 크게 두 영역이 있는데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과 배내측 전전두 피질을 이루는 내측 전전두 피질과 뇌섬유엽이다. 이 두 영역은 의사결정과 가장 핵심적인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는 신경회로 설계는 선택을 위한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따라서 소증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질까?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위해서 내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보다는 유연성을 더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뇌의 수차가 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최근 연구들의 비춰볼 때 20대 성인들에게는 아직 수차가 일어나지 않은 뇌적 전전두 피질이나 뇌섬유엽과 같이 가치 판단 기능을 담당하는 뇌 기제들에서도 수초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수초화는 가치 판단의 경직성 혹은 가치 판단의 편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합리적 이타주의자의 탄생은